이제는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하고, 우리가 이제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 얘기할 때 뭐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한번 하면은 텍사스에 태풍이 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챗GPT 모먼트라고, 챗GPT가 공개된 이후에 사실 한국이 그 당시만 해도 반도체가 뭐 남아돌아 가지고 되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1년 전부터 엄청난 그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지금 뭐 공급이 딸려서 대한민국이 반도체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 반도체 오래 하셨으니까 이것도 좀 미리 아셨어요? 어떻게? 저도 잘 몰랐고요. 정말 그 반도체 관련 그 업체들의 예. 주식이 막 떨어지는 거 보고 굉장히 우려했었어요. 예. 이게 진짜 큰일이 생기겠구나. 그런데 참 그 예측 못했던 게 아마 그건 이제 회사도 예측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거나 이제 국민들도 예측을 못했으니까 이제 예. 주식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말로 이게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 확률적으로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어디에 이런 그 기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제 블랙홀에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블랙홀 수준의 수요가 갑자기 생긴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AI 연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놈의 그 프로세서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 특히나 또 프로세서가 이렇게 계속 발전하면서 계산 연산 능력 대비해서 이 메모리가 뭔가 이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 뭐 전송 레이트 이런 것들이 못 따라가는 거죠. 못 따라가니까 이제 메모리가 또 어떻게 보면 바틀렉이 되고 중요한 기술이 되고, 또 그 이전에 사실 또 뭐 굉장히 그 메모리 사정이 어려워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참 그런 그 재고가 막 쌓여가는 과정에서 그 재고들이 그냥 굉장히 비싼 값에 그냥 싹 다 팔려가는, 그런 어떤 그야말로 AI 특수가 이제 생기면서, 반도체가 이제 화랑기가 돼버렸죠. 예. 사람들은 제일 궁금한 게 이 AI발 반도체 특수가 계속될 것인가? 그 반도체 AI가 뭐 메모리 먹는 하마인가 뭐 이렇게, 이게 궁금한데 우리 학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메모리를 막 빨아들이고 계속 갈까요? 어떻게? 이게 이제 저는 당분간은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갑자기 메모리가 이렇게 화랑이 된 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챗GPT는 그 전부터 나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AI의 리소스나 메모리가 필요한 부분을 보면 학습하는 용도가 있고요. 추론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학습하는 거는 내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어떤 양의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할 것인지에 따라서 얘가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뭐 일단 잘 학습해 두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비스로 나와서 추론이 되게 되고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추론용보다는 학습용 이 메모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추론용 리소스가 많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추론은 굉장히 내가 투자한 만큼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많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메모리가 많이 필요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 측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드웨어가 좋아지면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더 무거운 걸 올려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AI도 단답형 AI에서 우리가 추론형 AI로 갔다가 지금 또 에이전틱 AI라 그래서 자기가 복잡한 거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서 풀게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단답형은 적은 양의 메모리만 가지고 답만 주면 됐는데, 복잡한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뭘 했지? 과거의 데이터는 어떻게 됐지? 이거를 점점 더 많이 쌓고 답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복잡한 AI 모델을 얹게 되니까 당연히 메모리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하드웨어가 좋아지면 소프트웨어를 무겁게 얹고 소프트웨어가 무거워지니까 하드웨어가 또 좋아져야 되고, 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에이전틱 AI라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 에이전틱 AI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분간은 메모리를 점점 많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언젠가는 세츄레이션 되겠지만 당분간은 좀 메모리 수요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제군요. 그러니까 젠슨 왕이
그 미국의 블룸버그 테크놀로지에 나와가지고 앞으로 AI 그 반도체 특수가 계속돼가지고 10배는 더 필요하다 반도체가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주장은 옛날에는 메모리를 사람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메모리를 썼는데 지금 앞으로는 로봇이 다 메모리를 수요할 테고 컴퓨터가 컴퓨터를 쓰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AI 이제 SNS를 하다 보면 10년 전 저의 사진을 올려놓고 10년 전 추억이 그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망각이 없어지면 계속 메모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윤 교수님도 말씀하셨고요. 일단 이제 그동안 그 AI를 많이 쓰신 분들은 AI 이전 시대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사정이 됐고, 왜냐하면 그만큼 유용하게 자기한테 이제 도움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재 상태에서 전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로 AI의 이게 깊이 그 능력을 인지를 하고 내가 앞으로 이제 더욱더 이게 나오면 더 쓰겠고 또 아예 못 쓰신 분들이 이제 쓰게 되는 그런 시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확률적으로 보면. 그죠? 왜냐하면 도움이 되고 입소문 타고 계속 이제 번져나간다.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적어도 이제 자기 휴대폰에 가지고 있던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 가지고 있던 에이전트를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에이전트는 단순히 그 GPT하고 달리 소위 말해서 데이터 양을 엄청 많이 필요로 하고 우리가 이제 토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메모리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메모리가 늘어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떤 분은 메모리가 바틀렉이 되니까, 이제 메모리를 줄일 수 있는 뭐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뭐 퀀터 코드인가요? 그런 게 이제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제 그 연구도 하겠지만, 이게 순식간에 그게 바뀌기는 어려울 거고, 그래서 메모리를 많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이제 있고요. 또 그 AI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금방 이렇게 AI를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논의 중에서 여러 이제 그런 그 AI 그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고민스러운 게 내가 돈을 버느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뭔가 이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해야 되겠죠. 예를 뭐 저전력을 해서 전기료를 아끼고, 또 냉각 비용을 아끼고 한다든지, 그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또 뭐 저전력 메모리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저전력 AI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화두가 아마 앞으로는 또 저전력 쪽으로도 많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용하다 보면은 다른 기술에 비해서 이 AI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거, 열이 많이 난다는 거고, 이 냉각 비용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AI를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뭔가 그 전기를 적게 쓰는 그런 하드웨어를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다가 알고리즘적으로도 뭔가 전기를 적게 쓰는 그런 연구도 계속 필요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수익이 생기고, 또 우리는 또 메모리 수요도 많아지고, 뭐 이런 모델로 뭐 이렇게 가면 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포화돼서 메모리가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이다, 아니면은 뭐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 그로스 레이시 떨어질 정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판단은 이제 좀 각자가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장이라는 게 이제 수요가 있고 공급 두 개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일 텐데 결국 이제 수요는 앞으로 뭐 AI가 계속 발전하면 에이전트 AI도 있고 뭐 로봇도 있고 계속 늘어날 텐데 결국 이제 수요 사이드에서도 메모리의 집적도를 높여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AI의 성능을 높여서 작은 메모리를 가지고도 AI에 고도화할 수 있을 텐데 기술적으로는 그런 게 안 될까요? 임국재 교수님은 AI가 이제 되게 중국은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토큰의 에피션시를 높이는 토큰의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고 미국은 어마어마한 토큰을 다 써가지고 AI의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느 게 좋은 겁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약간 말씀해 주신 미국과 중국의 케이스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은 일단 프론티어 모델을 많이 만들고 인프라 많이 투자해서 성능을 높이고 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GPU 수급이라든지 이렇게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딥시크라는 모델이 나왔을 때 다 충격에 빠졌던 이유가 적은 GPU로 미국의 모델과 버금가는 성능을 내는 모델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아무래도 좀 특화된 모델이라든지 혹은 적은 GPU, 적은 메모리로 성능을 높이는 쪽에 좀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많은 투자 기반으로 성능이 높은 프론티어 모델을 좀 개발하는 데 좀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 시대는 미국적 모델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가능성을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와 많은 리소스로 우리가 성능의 한계를 확인하는 쪽에 가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모델은 좋은데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수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코스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사실은 메모리를 적게 쓰거나 모델을 경량화하거나 하는 연구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건 맞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쪽 분야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발열이라든지 그에 따라가는 뭐 냉각, 그다음에 전력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가격하고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이쪽에 또 화두가 될 여지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지금의 가격 가지고는 사실은 AI 회사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회사들이 아직은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니까 뭐 수십조 원의 연간 적자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돈이 부족한 거를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AI 회사한테 투자를 하고 그러면 AI 회사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반도체를 사고 이런 그 회전문 금융 서큘러 파이낸싱이라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AI 회사는 뭐 구글 제미나이 하는 구글도 있고 뭐 엔스로픽 그 클로드 하는 엔스로픽도 있고 뭐 지금 페이스북의 메타도 있고요. XAI 또 일론 머스크가 하는 있는데 이 수많은 AI 회사들이 과연 다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학자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다 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인프라를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아까 이제 서큘러 파이낸싱 얘기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실제 수요에 맞는 투자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 수요가 예측이 되고 거기에 맞는 투자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그게 이제 어떤 올바른 이 재정적인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서큘러 파이낸싱으로 인해서 그 실제 수요보다 좀 부풀려지거나 혹은 과잉 투자가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여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과연 그 여러 회사의 대규모 투자의 합이 실제 원하는 수요보다 많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되는 수순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났다라고 하면 더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의 투자 상황을 봤을 때는 모두 다 살아남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다만 그 중에 몇 개만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회사들만 살아남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거기는 대규모의 모델을 가지고 있고 사실 또 소규모 모델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대규모 모델의 경쟁에서 뒤처진 회사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수익 모델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화된 모델들을 만든다거나 혹은 다른 어떤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대형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은 줄어들 수 있으나 거기에 경쟁에서 뒤처진 모델들이 사라지진 않고 다른 모델을 또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또 덧붙여서 예. 이제 회사분들은 이제 AI를 써서 뭐 혜택도 많이 보고 아 좋구나 이렇게 하지만 실제 또 회사는 비밀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그 외부 걸 쓰기 어려우니까 자체 이제 온프레미스 형태로 자체 안에다가 이제 AI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그게 지금 아직도 갖추기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뭐 수요가 거기는 뭐 아마 확실한 수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점진적으로 발생할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강점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반도체 시장이 만약에 전체 글로벌 반도체 지형에서 한국의 강점이 뭐 그거는 이제 메모리 자체는 이제 당연히 이제 잘하고 있지만 그 메모리 그 자체도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잘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단언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의 경쟁 그 회사들이
저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셀 트랜지스터가 기술이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고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뭐 혼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회에 가봐도 그러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과연 우리가 수월성을 지킬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제 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로직하는 회사, 뭐 TSMC 같은 회사에서는 뭔가 D램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자기 그 위에다가 칩 위에다가 뭐 D램 기능을 하는 거를 뭐 형성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그런 이제 고민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도 세심히 살펴봐야 돼서 그 뒤처지면 안 되고 뭐 1등은 아니더라도 탑 그룹이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리 자체 지금 이제 뭐 커머더티로 나가는 거 뭐 이런 게 또 있고 이제 약간은 이제 HBM으로 오면서 회사마다 주문하는 회사마다 이제 그 좀 뭐랄까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이제 그런 건 이제 잘 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모리 하드웨어 잘 만드는 기술을 다양한 데 응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휴대폰 안에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에이전트. 솔직히 이제 뭐 어떤 미국의 큰 회사가 에이전트 AI를 이제 잘하지만 거기에다가 제 은행 정보나 뭐 건강 정보라든지 모든 걸 넣기에는 뭐 이제 시큐리티 상에 큰 문제는 없으겠지만 그래도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디지털은 뚫으려고 하면 뚫리는 거고 이중망, 삼중망으로 하면 괜찮지만 이게 공공의 서비스하는 거를 그걸 망을 분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 하드웨어를 우리가 강국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잘 활용해서 또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 이런 분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미래의 어떤 그 제품들을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연구도 그런 거를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시기예요, 지금이. 예, 그래서 이 시기를 메모리의 특수,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업도, 그 다음에 대학도, 또 출연연 연구소도 진짜 피할 수 없는 협력, 피할 수 없는 협력. 예. 옛날에는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냥 뭐 예. 필수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좀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분야는 뭐 구글도 있고 오픈 AI도 있고 엔스로픽도 있고 메타도 있고 뭐 XAI도 있는데 누가 패권을 장악할까요? 어떻게? 저는 사실은 지금은 아직은 경쟁 단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AI를 활용하는데 제일 민감한 들이 저희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어떤 AI 모델을 사용하는지 보면 연관 구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구글 서비스 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엔트로픽이 좋아졌네. 그럼 클로드를 또 썼다가 이게 그때 월별로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월간 구독으로 그걸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코딩에는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뭐 논문 작성 이게 좀 좋은 것 같고 특성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성능으로 어느 게 최고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약간 특성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모델의 뭐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편향성도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모델이 특정 분야에 나타내는 성능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결국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론티어 모델이 다 잘하는 모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분야별로 특성화된 모델들로 갈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분야에서는 이 모델이 가장 좋고 이 분야는 이 모델이 제일 좋고 이런 형태로 나중에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AI는 멀티모달 얘기가 나오는데 만능이다. 그래서 결국 한 AI 회사가 결국 패권을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근데 그거는 쉽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자동차 회사가 제일 좋은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면 다른 회사들은 다 망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다른 회사들도 많이 다 살아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모델이 제일 좋은 게 나온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성능 플러스 가격,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편하냐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같고 나는 저 모델이 성능이 제일 좋지만 그냥 이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 정도 가격으로 이 정도 서비스도 만족해 라는 선택지가 좀 늘어나게 되면 그 선택지에 따라서 다른 또 서비스 모델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모델이 하나 나올 수 있겠지만 꼭 그 회사만 살아남을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렇게 오픈 모델도 있지만 클로스 모델로 딱
보안을 가지고 사용되는 모델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사실은 모든 걸 잘할 필요는 없는 모델들이에요. 내가 사용하는 용도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 모든 분야를 다 한 회사가 독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AI 3대 강국을 판명하면서 우리가 네.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추진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약간 지금 뭐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이제는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요. 우리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목표가 우리가 세계 최고의 모델을 만들겠다 또 포함이 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요인을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풀스택으로 데이터부터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이 모든 역량을 한번 우리 내재화 해보겠다라는 그런 시도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물론 반도체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AI 생태계를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잘 다루는 사람, 전력을 적게 뭐 소비하는 모델을 만드는 사람, 또 서비스를 잘 발굴하는 사람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그 모델 하나만 가지고 결과를 평가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각 분야에 대한 잠재적인 능력이 얼마만큼 향상되었냐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에서 나온 모델이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인재들이 산업 전반에 퍼져서 또 다른 또 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꽤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에이전트 AI,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대규모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해서 만능적인 AI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에이전트, 특정한 분야 에이전트 AI라든가, 뭐 일부는 뭐 버티컬 AI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좀 맞습니다. 가야 된다고 네. 말씀. 네. 우리나라가 뭐 물론 최고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사실 산업적으로 보면 제조에 특화된 모델, 뭐 자율주행에 특화된 모델, 의료에 특화된 모델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하는 것이 오히려 좀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수익 창출 측면에서는 더 우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늘 다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제조 강국이고 데이터가 많이 아직 확보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AI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요즘 말하는 암묵지라고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정형화되지 않은 지식들을 어떻게 하면 AI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활용할 거냐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 우리나라가 크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동의하고요. 예. 작년에 사실 제가 이제 기고를 썼을 때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담아서 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브린 AI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이나 국방, 행정 이런 데다가 이렇게 외국 모델을 쓰기는 이제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맞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강점 분야, 뭐 의료나 제조, 그러니까 그런 쪽에 데이터가 좋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소위 말해서 이제 버티컬 AI, 특화된 그 AI 모델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그 분야에서는 세계 1등을 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그 모델을 개발해서 계속해서 리딩하면 되거든요. 그런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IP는 이제 숫자로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뭐 출원이라든가 뭐 이런 통계를 보면. 근데 이제 AI 강자다 그러면 그 IP에서 나타나는 특징도 있을까요? 반도체나 AI. 그럼요. 강자다. 예. 이게 반도체 분야는 또 뭐 제가 또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통계를 봤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이제 시장의 상황과 많이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두 분 교수님이 잘 말씀 주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나라는 이제 확실하게 강점이 있는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제조 공정성에 확실히 강점이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TSMC가 이제 확실히 선도를 하고 팹리스라든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소부장 관련된 이런 것들은 또 미국 기업들과 일본 기업들이 확실히 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IP 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많이 아쉬워하는 게 소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 위기 때 이후로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좀 보충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을까 이것도 너무 지나친 욕심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경향을 이제 뚜렷하게 나타난 경향을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 2022년 그 칩스 액트 이후로 그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서 이제 그 특허 출원도 미국으로 몰리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을 미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식인데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준비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 또 중국으로의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특허 출원을 늘고 있고 또 중국에서 대만 기업들이 또 대한민국으로 특허 출원을 조금씩 야금야금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통계를 통해서 그런 객관적인 이제 상황들이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것인가.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주력 상품에서의 어떤 경쟁력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특허 공격들을 어떻게 이제 막아내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 현장의 전문가들의 고민이죠. 네. 이제 앞으로 미래를 좀 말씀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예. 우리 AI는 지향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기술적으로 이렇게 미래가 있다면 어떻게 발전할 할 것이다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지금요? 그래도 AI의 미래는 AI 전공자가 사실 AI 미래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저는 사실 이제 아까 생태계 말씀드렸는데요. 이 AI 생태계 조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AI 반도체를 굉장히 주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좀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물론 이걸 계속 잘 이끌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또 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에서 나오는 수익을 어떻게 하면 다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사용할 수 있느냐, 혹은 뭐 예를 들면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 또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예를 들어서 제조, 뭐 바이오 이런 부분의 장점들을 AI와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더 많은 부가가치, 좀 경쟁력을 유지하게 될 거냐. 그래서 데이터부터 인프라, 모델, 서비스까지 이 전체를 좀 아우르는 생태계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좀 잘 가꾸는 쪽, 그런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기사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무슨 박사 하나가 카이스트입니까? 엔비디아 연구원이 저희 이제 김재철 AI 대학원에 네, 네. 교수님으로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네. 엔비디아하고 협력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생태계라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치중을 해야 될까? AI 생태계 구성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 소보린 AI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체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반이 되는 전력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인프라를 갖추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그 관리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인프라를 관리하고 유지해 나갈 인력을 키우는 거. 지금 우리 AI 인재 그러면 다 모델 만드는, 또 메모리 만드는 사람들만 필요하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기반적으로 들어가는 그 인프라에 필요한 인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두 포함하는 걸 이제 제가 생태계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비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제조에 있는, 그러니까 AI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그 모델이 학습할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AI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은 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물론 그런 데서 나오는 데이터가 많은데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느냐, 표준화되어 있느냐, AI가 활용할 수 있느냐 관점에서는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 생태계를 촘촘하게 메워가는 부분, 거기에 저희가 좀 앞으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반도체는 예를 들어 소재 분야도 있고 뭐 집적도를 높이는 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미래의 반도체는 어떤 모습인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요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로직 반도체 프로세스 만드는 쪽은 이게 이제 또 어려운 얘기인데 그 GAA, Gate All Around Field Effect Transistor 그거를 이제 이렇게 N 타입, P 타입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평면에 이렇게 두 개 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회로를 만들죠. 그러다가 이제 착 이렇게 올려요. 이거를 이제 CFET이라고 해요. Complementary FET. 예, 그러니까 CFET으로 이제 가고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성능 향상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가 있는데 웨이퍼 본딩을 해서 그렇게 최적화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기술 형태로 가서 소위 옹스트롱 시대에 뭐 이제 16 옹스트롱, 뭐 14 옹스트롱,
나중에 이제 10 옹스트롱 뭐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죠. 0.1 나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갈 것 같고요. 이제 메모리는 D램은 또 아까 그런 그 지금 이제 셀 트랜지스터의 어떤 그 한계까지 왔는데 다음 버전을 하기 위해서 4가 뭐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다. 수월성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충분히 이제 합심을 하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메모리를 활용을 해서 뭔가 그 사이에 지금 돈을 많이 버는 사이에 뭔가 이제 다른 이제 나중에 좀 다른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어떤 불황기의 어떤 사이클을 잘 겪을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지금 이제 개발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응용이 쫙 깔렸거든요. 쫙 깔렸고 그 다음에 이제 AI 모델도 당연히 이제 그 아까 특화 모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저희는 우리나라는 이제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하는 그런 것처럼 거대하게 이제 해서 하기가 데이터적으로 보면 이제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게 갈 수 있는 게 앞으로는 이제 제조 데이터도 정말 그 명품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 데이터 자체가 IP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법으로 AI가 기똥차게 이 작은 데이터로 학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걸로 학습하면은요, 요만큼 학습해도 AI가 똑똑해져요. 가령. 예. 이렇게 나오면 그건 이제 저는 페이턴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자세로 뭔가 우리의 강점을 특화하는 게 이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사실 또 뭐 메모리나 파운더리 로직 서자도 뭐 그런 거는 사람들이 잘 얘기하지 않지만 이제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신뢰성 문제가 이게 5년 있으면 괜찮아? 5년 있으면은 사양 맞출 수 있어? 이게 왜냐면 에이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5년 지나면은 이제 뭔가 이게 이제 첨단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갈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 에이징이 돼서 갈아야 되는 그런 또 시기도 오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좀 작전을 잘 짜서 가고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작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우리 학생들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잘 해야지. 왜냐하면 다 나중에 얘들이 취업은 어떻게 할 건가, 또 얘들이 나가서 우리나라의 그 기술 발전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먼 미래를 보고 그 학생들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빨리 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려운 말씀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집적도가 뭐 3나노 지나서 2나노 상용화하고 뭐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교수님 말씀은 옴스트롬이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10의 마이너스 8성 센티미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0.1나노 뭐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플래너 트랜지스터 테크놀로지에서는 실제로 그 가장 중요한 게이트 길이가 그 테크노드였었어요. 근데 핀팻으로 오면서 그게 이제 그렇게 쓰이지 않고 그 핀의 어떤 특정 지역의 그 특정 구역의 폭을 가지고 제너레이션을 구분했어요. 그런데 GAA 팻도 이거는 이제 성능으로 합니다. GAA 팻. 성능으로 어떤 테크노드가 뭐 핀팻보다도 얼마가 개선되니까 이거를 뭐 몇 나노로 하자, 3나노로 하자, 2나노로 하자, 그죠? 그리고 뭐 1.8나노, 1.6, 1.4, 1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자라고 정했지. 그러면 가령 그러면 지금 이제 그 2나노 GAA 팻은 실제 물리적인 그 게이트 길이가 대략 한 16나노 정도 됩니다. 기네. 16.5나노미터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성능 기준으로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앞으로도 A라고 해서 옹스트롱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 그러면 1.4 나노미터 14옹스트롱 물리적인 그 크기가 14옹스트롱이냐? 그게 아니고 성능의 어떤 등가적인 지표로서 그렇게 테크노드를 구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게 AI도 뭐 요새 데이터 센터 성능할 때 몇 메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력량을 전력량을 가지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엔비디아 젠슨 황이 이렇게 말할 때 보면은 몇 메가짜리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그런 반도체도 그런 물리적인 길이가 아니라 하여튼 성능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에서 뭐 수백, 뭐 500메가 아니면은 뭐 1기가, 뭐 몇 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만큼 그 뭐냐, 프로세서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전력을 소모한다는 거는 그만큼 양이 많은 거예요. 그 전력 소모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GPU나 뭐 TPU, NPU 양이 거의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예, 그 걔들이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를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이제 테크노드 구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야 메가와트가 뭐야? 데이터 센터 그랬더니 면적 기준으로 하는 거는 좀 정확하지 않고 같은 면적으로도 프로세스가 엄청 잘하는 집적도가 높은 게 있어서 전력 소모량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차라리 더 정확하다.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은 하더라고요. 이제 같은 1기가 데이터 센터라도 혹여나 이제 그게 뭐 학습용이거나 아니면은 대개는 이제 추론용인데 그 추론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좋으면 퍼포먼스 측면에서 보면은 1기가와트가 아니고 1기가와트보다 훨씬 더 큰 값으로 부를 수 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GPU, HBM 뭐 그런 거 다 합쳐가지고 얘들이 이만큼 전기를 먹으니까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이렇게 예, 예.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IP로 보면 반도체나 AI의 미래가 좀 보이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당장 뭐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연구의 결과를 축적하는 거지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약간 까먹은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이제 기술의 폭발 그리고 시장으로서의 그 챗GPT가 나온 시기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특허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게 뭐냐면 특허가 출원되고 시장에 진출하는데 산업별로 늦고 빠르고가 있는 평균적으로 몇 년인가라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 몇십 년 동안 추적한 게 있는데 보통 5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특허를 이제 그 10년 이상 연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 5년 정도 더 노력하니까 5년 정도 이제 연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런 말씀 드린 것처럼 이세돌 그 고수님의 이제 국수님의 그 바둑이 이제 2016년에 이루어졌고 2022년에 이제 챗GPT가 나왔으니까 대충 뭐 억지로 때려 맞춘 거긴 하지만 5, 6년 만에 좀 그런 게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사실은 이제 그 블랙박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특허 출원이 1년 반 동안 공개 안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거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쭉 보면 전 세계 어느 누가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서 어떤 기술을 만들고 있는지 이렇게 쭉 보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논문하고 특허하고 이제 결이 좀 다른 게 이제 특허는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 출원하려면 한 건당 뭐 500전 원 들고요. 미국 같으면 2, 3천만 원 듭니다. 이게 제가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 특허가 1년에 60만 건이면 건당 뭐 적게 잡아서 2천만 원 잡으면 저게 12조짜리 빅데이터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의 어떤 집단 지성이죠. 전 세계에서 모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의 신기술을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축적에 싸우는 건데요. 그걸 이제 정밀하게 이제 분석들을 쭉쭉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1년 반이라는 타임 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뭐 사후 검증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1년 반이라는 게 또 국내 우선권제도 국제적인 제도 조합 문제 때문에 그걸 또 단축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우리 알파고하고 이세돌 프로 기사가 이제 대국을 했는데 4패 1승. 그래서 1승 4패를 했고 며칠 전에 하여튼 신진서하고 예. 카타고에서는 사람이 2대 1로 이겼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2점을 깔고 적바둑을 두기는 했지만 그거를 보면서 야, 이 AI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교육을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그러니까 AI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 말씀만 해주시고 우리가 마무리하는 거로 우리 장관님부터 한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는 정말 인류의 그 문명사를 바꿀 큰 어떤 변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만든 일종의 그 자연현상 같이 느껴지는 참 되돌리기 어려운 그런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 쭉 이제 AI 강물은 흘러갈 거고 거기에 이제
긍정적으로 어떻게 그 광물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생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미리미리 이제 정책을 잘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역시 저는 이제 인재 양성, AI 시대에 AI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우리의 그 학생들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면서 훌륭한 그런 1등 국가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모두가 좀 이렇게 그 협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AI는 그 기술 자체가 어느 한 조직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점차 이제 그 융합이 될 수밖에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중요한 좀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메시지가 소통을 잘해야 되고 협력을 잘해야 된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AI 시대에도 협력, 사람끼리 중요합니다. 예, 지금 소통이 오히려 더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합쳐져야지 하나의 작품이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소통과 협력이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임국진 학장님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방금 바둑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 굉장히 좋은 예 같아요. 예를 들면 AI가 사람보다 바둑을 잘 두게 되면 사람들이 그 바둑계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우리 신진서 그 결과를 보면 AI를 활용해서 학습하고 AI를 넘어서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AI가 사람의 지적 영역을 잠식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AI가 사람의 지적 영역에 밑받침이 되고 사람들의 지적 영역이 확장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AI에 기반이 되고 사람은 지금 AI를 넘어서는 지적 활동을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 양성 중요하고요. 근데 국가 정책도 이걸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인데 사람이 AI에게 잠식당할 것이냐, 혹은 여전히 사람이 AI를 주도할 것이냐, 이 기점에 있다고 보고요. 교육뿐만이 아니고 나라 정책도 이런 AI를 넘어서는 지적 활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장려해주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기수 대표 변리사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지식자 제도가 인공지능 뭐 고성능 반도체 시대에 이제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른다고 뭐 이런 의견도 있다는데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식자 제도, 특허 제도, 상표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이세 도리라는 표현들을 이제 미국 경제학자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특허 제도가 이제 선진 기업, 앞선 기업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용이라고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그 스타트업 벤처들이 시장에서 자기의 고유한 모듈 제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지식재산 제도라고 말씀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이게 스타트업 벤처들이 이제 조화롭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많이 시장에 출시하시고 또 시장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보호받는 그런 선순환 생태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감사드리고요. 이게 AI가 너무 빨리 발전을 하니까 사실은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여튼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지속 가능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자주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끝내죠. 예.